이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만에 저에게 주어졌던 80만 원까지. 네, 이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취임한 게 6월 11일, 날짜는 잊지 못한 날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가 결국에는 정권 교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이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가지고 정권 초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지금까지 그걸 바라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라고 했던 것들, 또는 전당대회 때 제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은 지금까지 계속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선발되어 오고 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취약했던 지역에 대한, 취약했던 세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해 나가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당, 넓은 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바라보지 못했던 당원 민주주의라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하기 위해서 당원 수를 늘리는 것에 주력해 왔고, 지금 우리 당원의 수는 저를 전당대회에서 뽑아주셨던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안점을 뒀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으로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시도되었던 PPAT도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1년간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수 정당에서 당 대표라는 것은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뭔가 업적과 성과를 남기기도 어려운 위치였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선거의 지휘관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1년과는 앞으로의 1년은 참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다른 당과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체계를 정립했다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여당으로서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을 뒷받침할 것이냐라는 큰 과제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수세적인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 공세적으로 하던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어려운 과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출범시켰지만은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우호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당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고, 그리고 이것의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전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네. 그 무기라는 것은 때로는 당 밖에 있는 타당의 인사를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당 내에 분란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당 내에 여러 가지 이견을 제어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지가 앞으로 제 1년간의 고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정책 없이는 당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 대표로서의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면은 항상 불법적인 어떤 그런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되, 다만 요구 조건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물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가 문제 속에서 고용 형태가 예를 들어 정규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자영업과의 경계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문제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근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상황에서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전에 꼭 화물연대뿐만 아닙니다.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적절한 어떤 그런 그 생활 수준과 임금 수준, 소득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노동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에 대한 논란, 저희가 3년 전에 택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택시와 타다의 관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소득의 수준이 어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다수와 소수의 논리로 항상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은 택시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희생을 강요하게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어떤 특수 형태로 일하시는, 특수 형태로 고용되신 분들, 특수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처우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냐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화물이든 택배든 택시든 가리지 않고 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키워드는 자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택시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택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번 대중적으로 저희가 물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택배 요금이 2,500원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화물연대나 아니면 다른 특수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저한테 떠오르는 것은 결국 전장현 관련된 사안일 텐데, 저는 지금도 전장현이 했던 어떤 그런 시위 행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당내 이견을 접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그럼 당내의 그 이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 이견을 얘기하셨던 분들은 나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전장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을 멈춰 세우는 형태의 그런 본인들의 투쟁 방식이 실제 서울 시민들에게 강한 지탄을 받게 되자 그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다소 지하철에서 옮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이제 우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앞에 신용산역 횡단보도를 점거해서 한강대로를 마비시키는 형태로 이제 투쟁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뭐 정의당과 민주당 포함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사회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안들이 골물 때까지 다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책임을 걸고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고위 당정대에서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고위 당정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님과 뭐 독대를 하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럿이 이야기하는 기회도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번 고위 당정대가 예정돼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자유라는 것에 굉장히 구체화된 형태의 정책을 저희가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된 또는 저희가 논의를 마친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에서의 검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검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그것을 좀 더 자유에 가까운 방향으로 틀어놓을지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미 논의를 사실상 마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선 기간 중에도 저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화해서 이제는 다르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아까 말했던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보다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께 직보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 고위 당정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저희가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고위 당정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원래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뭐 그거는 뭐 민들레라는 모임의 취지가 그것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어떤 개연성에서 고위 당정대의 역할을 대체하는 또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 2008년도 7년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이기고 그 직후에 총선까지 이기고 나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기여가 많으셨던 분들, 소위 뭐 이름을 보이자면 고인 대신 정두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재호 장관 아니면 뭐 이상득 부의장 이런 분들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유로 초기에 여러 그 분화를 겪으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동력이 많이 열화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광우병 맞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셨던 각자의 위치에 뛰셨던 많은 분들이 뭐 저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대의멸친이라고 한다면은 각자 본인들이 뭐 선의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획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대통령에 누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기획은 좀 지향했으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토이 그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에 약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 정대가 끼면서 제가 사실 정에 해당하는 그 정부 측에도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정부 부처 장관들이나 총리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들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간단한 내용을 발화할 때도 정부 측과 입장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총리님과도 소통하기도 하고 장관들과도 소통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애초에 무슨 당이 주도하는 모임에 총리 장관을 불러들여서 무슨 뭐 강연을 하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상하관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불화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 저는 그런 악의가 있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대통령께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 좀 더 조심스럽게 기획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하든 뭐라 안 합니다.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과정에 친목도 도모하고 당내 구성원들 간의 친목이 서로 도모되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카르텔화되고 무리지어졌을 때 제가 아까 언급하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 세력의 분화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늦춰졌지만은 제가 언론에 얘기한 것처럼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약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당내 지도부 저희 최고 지도부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합당 과정에서 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온 명단을 보면은 이게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안철수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명단인가라는 약간 우려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고위원 명단을 이제 저희가 2명을 받은 것에는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우리 당 출신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예. 여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읊어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첫 번째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왜 큰 합의를 했냐고 이제 공격이 들어왔죠.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적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선하는데 그 대통령 경선하는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을 입당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8월 버스 출발론 이렇게 7월 버스 출발론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내에서 무슨 뭐 11월까지 늦춰야 된다니 무슨 뭐 1월까지 늦출 수 있다니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까지 당내 경선이 늦춰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 후보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당 밖에 있는 뭐 후보 윤석열 이렇게 경선 치렀으면 당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까. 예. 그런 주장의 대립 속에서 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속에서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붙여가지고 무슨 뭐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이제 사태가 커지는 것이고 그때 보면 뭐 제가 무슨 뭐 누구에 대해 가지고 곧 정리될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일부 언론인들에겐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 녹취 음성까지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거꾸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의혹 제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큰 걸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저는 경선의 공정성에 의해서 지금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경선 과정 중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역차별을 했으면 했지 지금까지 하나도 혜택 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을 돕기 위해 가지고 곧 윤석열 저거 정리될 거야란 말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공작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에 대해 가지고 했다고 주장하는 공격에 대해 방어하려면은 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럼 대응하면 왜 그렇게 대응하냐라고 하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반응들이고 대부분의 공격은 지금까지 맞고 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은 다 공상과학 소설이잖아요.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저희 청년 대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나국대 출신 대변인들이 굉장히 열받아서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막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 막 글 쓰고 이런 것들. 아마 그 친구들이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봤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제가 실제 했던 언행과 그걸 최대한 왜곡해가지고 어떻게 틀어버리려고 했느냐에 대한 그 전환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제 입장에 봤을 땐 공작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다 헛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었고, 예. 제가 누구를 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뭐 봉사활동에 오라가라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그런 경선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뭐 경선하라 그랬더니만은 메인 아이템이 당대표 공격인 이런 경선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경준이라는 걸 거치고 나가지고 나중에 경선돼서도 뭐 희한한 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와서 제가 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과정 거치면서 당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딱히 겪고 싶지도 않거니와 다시는, 예. 그거는 그냥 당 대표니까 의뢰 넘어간 거지. 그때 하나씩 제가 붙어가지고 사실관계 따졌으면은 뭐 당 터졌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당내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문제 있어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거를 할 것이냐, 그게 오히려 자기 정치에 가깝겠죠. 지금까지는 그걸 안 하고 제가 대선 승리와 경선 그 지방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좋은 거지 했으면 보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지 했으면 그때 뭐 대선 때 1월달에 12월달에 막 지지율 하루에 1%씩 떨어질 때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당 됐을지는 좀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죠. 다들 보면은 그때 해가지고 뭐, 예? 뭐 하루가 다르게 사고 터지고 무슨 뭐 했을 때 그게 그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대선 때 무슨 뭐 이견을 크게 제시했다 그러는데 되짚어 보시잖아요.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럼 나는 빠질게였어요. 저는 상임선대위원장 그럼 내가 내려놓을게.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내 입장에 봤을 땐 공작을 하는 당신들이 그럼 다 해보시라 그러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걸 해라를 별로 안 했어요. 네. 나는 그럼 빠질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빠질게만 했거든요. 계속 빠지면 빠졌다고 또 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의 반복 속에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갔던 거고. 네. 그럼 지금과 상관이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소위 봉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가 그러면 당대표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열심히 앞장서 뛸 테니까 다들 열심히 뛰시고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습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했는데 2주 지날 때까지 당사에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네. 제가 얼마나 지금 와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당 대표가 당사에 사무실 하나 내는 거를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대합 빌딩에 가래요. 당 대표가. 제가 무슨 옆에 여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합 빌딩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입국 참고 있었잖아요. 닫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책이라도 한 편 쓰면은 굉장한 책이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뭐 협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 아이고 대선 때 일정 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 정치하는 당대표는요. 대통령 후보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후보 전에 연설하는 걸 즐겨요. 예. 그거로서 본인의 권위를 삼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선 때 야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안 하면 지겠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몸축내 가면서 호남 돌고 다른 데 돈 겁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은 왜 영남을 안 도냐. 예. 아니 그거는 영남의 국회의원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이 좀 하시라. 예? 호남에 우리 국회의원 하나 없고 그런데 거기도 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무슨 뭐 그 전략은 뭐 선거를 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게 없는 거고. 야, 제가 이런 오늘 1년 차 맞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경의롭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까지 제가 온 게. 예.
이제 경이롭습니다. 그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뭐였죠? 정진석 의원님. 아,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싫어했으면 제가 정진석 의원을 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천권이 대단한 권한이고 당 대표가 그렇게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이면은 저는 그럼 그거를 제 권한에 막강한 거를 정진석 의원님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으면은 나는 적어도 최소한 고맙다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고요. 이게 보면은. 그리고 아니 선배가 하는 지적 다 듣죠 제가. 네, 저도 제 전화기 보면은 하루에도 몇 통씩 다선 의원들 저한테 연락하고 해가 제가 얘기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적 사항이라고 하려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맞아야지 제가 그걸 예 알겠습니다 소리라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 왜 가냐? 대통령실과 상의도 안 됐고 뭐 사람들이 난색을 펼쳐. 아니 세상에 외교부 사람 3명이랑 제가 같이 가고 제가 박진 장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해서 다 일정 조율하고 시간 조율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가는 건데 제가 그럼 거기다 대놓고 그걸 제가 그러면 그거 반박하잡시고 누구처럼 대통령과의 대화를 팔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니 이상 저 혼자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근데 그걸 그래도 당내에선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대통령실에 다 협의된 거 이거 했는데 그래 당내에선 다른 분들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정진석 부의장 혼자 왜 그걸 해가지고 무슨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둘밖에 없어요. 유튜브하고 정진석 부의장이었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악이냐 진짜 정보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유튜버들이 그런 건 이해하죠. 그 사람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걸 거꾸로 아까 제가 딱 그게 명징한 겁니다. 저희가 정진석 부의장한테 어떠한 안 좋은 감정이나 악이라도 있었으면은 제가 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깁니까? 그게 가장 큰 이권이라는데 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리 저희가 물을 타려고 해도 소금의 짠맛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를 보고 가입한 당원들도 있겠지만은 저를 탄핵하겠다고 서명하는 당원도 한 10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당이 어쨌든 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이제 앞으로 당원 무서운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다소 이제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겠죠. 그것은 뭐 저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장 신뢰받는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은 이 체계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그렇게 한 사람의 어떤 발화나 아니면 의중에 따라 가지고 당원들의 마음이 크게 쏠리는 그런 경향성보다는 지역 내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단위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정당 민주주의가 착근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파해야 되는 당내 구조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선거 과정에서도 뭐 당내 실국 체계에서도 여성국이나 청년국을 이제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 미래국을 개편하겠다 이런 것들이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모이는 단위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우리가 청년위원회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당원들끼리 소통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하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단위들을 많이 개발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해가지고 같은 대학에 다닌 대학생위원회라는 걸 활성화시키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에게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좀 다시 이제 속도를 붙이라고 했던 것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적 관심사에 대해 가지고 뭐 토론 배틀도 하고 정책 공모전도 리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던 야인시대식 청년 조직은 뭐냐면요. 경상북도 청년위원회는 경상북도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포항에 사는 사람과 예천에 사는 사람들끼리 왜 모여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왜 모여야 되는 거죠?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직 하에서는 당원 조직이라는 게 단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소단위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고공 메시지 해가지고 크게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이 적어질 것이고 그 단위에서 모일 수 있으면 당원들끼리도 정치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더 당원들의
정치적 어떤 역량이라든지 좀 강화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하다못해 좀 당원들끼리 스포츠 동아리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의 야인시대식 청년 조직보다는 차라리 모여가지고 PC방에 게임하러 가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보다는. 예. 그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식도락 모임이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여가지고 행사 때 그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고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90도 인사하고 이런 조직은 저는 뭐 그분들 나름의 굉장히 당에 대한 기여는 저는 인정하지만은 80만 당원 체계에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형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제 당선됐을 때 전당대회가 증명했잖아요. 보면은 예. 그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당원의 일체화된 쏠림 현상이 계속 보이는 그런 당 체계였으면은 제가 당 대표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예. 또 혹시 질문?